감사패 받으신 분들, 또 수상하신 분들, 또 장학금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꽃다발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상 받으신 분들이죠. 네네. 아유, 얼굴에 꽃이 피셨네요.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유진 씨 노래 들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 가지셨던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가시면 딱 좋은데 저를 왜 불러내셨을까 싶기도 하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동준 씨, 차유주 씨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를 불러냈으면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좋아하고, 네, 준비하세요. 지금 다음 멘트 준비하세요.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아주 잘하죠, 젊은 친구들이. 네,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아요. 그때는 그때고 또 지금은 지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혹시 그리우셨어요? 네.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진심으로? 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뭐라고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 제가 뭐라고 저를 그리워하실까? 사실 30년 6개월 KBS 다니면서 또 12년 동안 아침 하나 하면서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여 열심히 해왔을 뿐인데 그 시간들을 또 그 소중한 만남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쉬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낱 월급장이가 다니던 첫 직장을 떠나는 것뿐인데 제가 퇴사한다는 소식, 또 아침마당을 하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 주셨어요. 실제로 회사에 전화해 주시고 말려달라고 해주시고 또 아침마당 티봇에 올라오는 댓글마다 아쉬워해 주시고 섭섭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도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회사로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시고 선물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와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올 때마다 수만 개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 가운데 또 가짜뉴스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그게 또 제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은 서운함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서운해지는 거. 그 서운함을 품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고맙고 뭉클하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저의 퇴사가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 늘 아침에 회진 돌 때면 아침마당이 틀어져 있는 걸 보시고 제 얼굴을 보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떠난다는 소식을 그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한다는 얘기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뭔데 왜 이렇게까지 아쉬워하지? 하고 의아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다가 이제 저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보시고 또 저의 마지막 방송을 확인하시고 제가 위키즈에 나왔던 것, 또 기타 등등의 역사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저에 대한 애정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덕질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낸 게 오히려 부존재가 존재감을 일으켰다. 사라지고 나니 이 사람이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시청자들이 깨닫게 됐다라는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시청자들은 제가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십수년을 방송을 해줬으니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제가 막상 떠나고 나니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었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쉬워해 주시고 서운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그분의 해석을 듣고 좀 울컥해졌어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 저는 저에게 주어진 직장을 다녔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에 제가 괜히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인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진심이에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그 부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운해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서도 여러분의 파트너들과 또 여러분의 소비자들과 함께 펼쳐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후원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후원자들이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장성하고 성장해서 여러분이 굳이 필요 없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부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당연히 파트너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은 진짜 지금은 여러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까요? 제가 잘 알죠. 제가 한때 바쁘게 돌아다녔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건 여러분의 일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의 터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 영상 녹화해서 뭐에 쓰시게요? 자꾸 그렇게 영상 녹화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거 이렇게 사진을 마음껏 찍으세요. 그 대신 일단 포즈도 취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존재감에 대한 감사의 순간을 본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 세 가지 단어를 붙들고 사는데요.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점수라고 봐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30분 정도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점수고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나 자신을 스스로 존중해주는 점수. 그래, 나는 참 귀하해. 나는 참 삶을 제대로 살아왔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만큼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 라는 스스로를 존중해주는 마음. 하나 더, 저는 요즘 이 단어를 붙들고 살아요. 자존감. 내 스스로의 상황에 만족하는 자존감의 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 단어를 조금 바꾸어 봤어요. 자신감은 타신감으로, 타인이 나의 능력을 믿어주는 점수. 지금 저를 여기에 초대해 주신 분들이 제 능력을 믿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동준 씨와 차유준 씨를 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이 저분들의 능력을 믿어서 저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게 타신감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가 아닌 다른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감 그리고 타신감이 좋았던 이야기죠. 또 하나 타존감. 타인이 저를 존중해주는 점수. 우리 후배 아나운서들이 저를 존중하며 어떻게 보면 마음에도 없는 얘기겠지만 저를 존경한다 하고 입시 신인 시절에 제 방송을 따라한다 하고 저를 존중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 두 사람을 잊지 못하겠죠. 타존감, 영광인 줄 알아. 또 하나, 타족감. 타인이 나의 삶을, 나의 상황을 만족해주는 점수. 여러분이 지금 제 상황을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녹화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꾸준히 녹화를 하고 계시죠. 혼내 말 안 듣고 저렇게 저한테 만족하셔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삶에서 좀 붙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인생의 장면 전환을 겪는다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야말로 이제 30년 6개월을 다니던 직장을 1년 먼저 정년 퇴직하는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
회사를 그만두면 많은 것들이 바뀌겠구나라고 짐작은 했어요. 하지만 60이 다 돼서 이 세상에 낯선 세상에 나와서 마치 취업준비생의 마음으로 살아보니 삶의 여정이 다르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퇴사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부터 헛헛해질까봐 퇴직하는 날 바로 아내와 함께 포르투갈로 여행을 떠났어요. 퇴직하는 날까지 아침 방송을 했고 사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건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 회사에 소속된 마지막 날까지 회사가 저를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쓸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삶을 무슨 이 회사는 끝날 때까지 일을 시켜? 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나를 끝날 때까지 가치를 인정해 주네? 라는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당장 헛헛해질까봐 포르투갈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의 소도시들을 두 사람이 차를 몰고 유유자적하며 돌아다니는 여행을 했는데 포르투라는 노을이 멋진 도시에 이틀을 머물게 됐어요. 노을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노을을 수천 명이 모여서 구경을 해요. 마치 재즈 페스티벌처럼 재즈 악단들이 와 있고 그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막상 해가 떨어지는 순간에 우울감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저 해가 내 삶을 닮았구나. 내가 엊그제 회사를 그만둔 것이 내 인생에서 해가 떨어지는 순간이었구나 라고 느끼면서 정말 11월에 찬바람이 뺨을 스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울감에 마음을 쫙 스치고 그리고 20분쯤 지나서 해가 떨어졌어요. 근데 해가 떨어졌는데 캄캄해지질 않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해가 떨어져도 캄캄하질 않네? 그래, 이게 노을이지. 그러고 보니 내 인생도 해가 떨어져도 캄캄해지지 않겠다. 내가 우울할 필요가 없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뒤를 돌아다 보니 달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달빛이 비추는 더 멋진 야경이 되겠구나. 실제로 해가 진 뒤에 노을빛마저 사라지고 나니 달빛 야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러고 보니 포르투는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였던 거죠. 내 삶에는 그런 야경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장면 전환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스스로를 안쓰럽게 여기거나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달빛이 비추는 더 멋진 야경이 펼쳐질 테니까 그 달빛이 뭐냐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야 하는 그 달빛이 바로 여러분을 은은하게 비춰주는 사랑의 빛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3년이었어요. 월드비전 홍보대사가 되면서 케냐로 필드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한 방송사에서 월드비전을 통해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하는 만남의 영상을 찍게 된 순간이었는데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바라고 원하던 일이에요. 한 30년 전부터 나도 월드비전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의 직업의 여정은 이쪽으로 풀렸고 저는 아나운서가 됐죠. 아나운서가 된 이후에 언젠가는 월드비전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처럼 월드비전 홍보대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케냐를 가게 됐죠. 거기서 만난 아이는 앤더슨이라는 아이였습니다. 12살 소년이었는데요. 엄마는 3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 아버지마저 3년 전에 떠난 친구예요. 누나 둘은 이미 오래전에 시집을 갔고 형이 셋 있었는데 도시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은 작은 아버지가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만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열심히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웃 아저씨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집을 지었어요.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 사이즈의 집을 지었어요. 마치 스머프 마을의 스머프 집처럼 대문이 자기가 들어가면 딱 통과하는 집에서 저희는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울 정도의 공간만 확보해놔서 저는 누울 수도 없는 방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한 끼 주는 밥을 먹고 주말에 먹을 밥을 위해서 옆에 쌀이나무로 빗자루를 만들어다 시장에 나가서 빗자루를 팔아서 카사박가루를 사다가 주말에는 카사박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빗자루를 파는 일이 그 아이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죠. 그 아이를 처음 만나서 함께 빗자루를 팔아줬고요. 그 빗자루 판 돈으로 카사박가루를 함께 사왔어요. 종이 지폐가 한 장이 남더라고요. 이 돈은 어떻게 내일 학교에 갖다 내야 한대요. 그래야 하루 한 끼 주는 학교의 급식을 먹을 수 있다더군요. 그 아이와 함께 빨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수도시설이 없어서 2km 정도를 걸어서 빨래를 하러 갔어요. 구정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그 구정물에는 마실 수 없을 것 같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먼저 자신이 마실 물을 위해 그 물을 양동이에 떠놓더군요. 그래야 가라앉으니까요. 그리고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름 열심히 깔끔하게 잘 빨더라고요. 그럼 제가 옆에서 어떻게 구경만 해요. 저도 같이 빨았죠. 나름 집에서 안 하던 빨래, 집에서 세탁기가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해서 빨아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맡은 빨래를 다 하고 제가 맡은 빨래를 보더니 쓱 가져와서 다시 빨아버리죠. 제가 빨린 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아이와 이제 서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 아이는 우리가 보기에 결핍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결핍을 결핍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결핍을 누군가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당연한 건 줄로 알았던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이의 스토리를 듣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슬퍼요. 그 아이의 삶이 보여져.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그 아이는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나타난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다음날 마침 그 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하는 날이었대요. 제가 아빠 자격으로 따라갔어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꽤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쭉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그때 4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부터 그 아이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에게는 언젠가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더니 저보고 빨리 오래요. 그리고 앤더슨도 빨리 오래요. 그러더니 나무 밑에다가 의자 3개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네, 우리 토크쇼를 합시다 하면서 저를 앉혀놓고 앤더슨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MC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인이라는 걸 알고 그런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서 앤더슨에게 앤더슨,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동차 정비공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동차 정비공이 되고 싶은데 남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공에 대해서 남을 돕고 싶구나. 그럼 왜 하필이면 자동차 정비공이니? 형이 자동차 정비공이래요. 이 아이가 아는 직업의 세계가 자동차 정비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 이 세상에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은 뭐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도 있고요. 아직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토크쇼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눈이 둥그레지면서 그 직업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의 전략은 앤더슨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앤더슨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고 결국 그 아이는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보딩스쿨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비를 다 대기로 했고요. 그 아이가 대학에 진학해서도 공부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학비를 대기로 했고요. 쉽게 말해서 그 아이는 지금 공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아이의 기다리 아저씨가 될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내가 도와주는 건 아닌데, 물론 내가 돈을 내는 거지만 내가 도와주는 건 아닌데,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 아이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은 사진도 많이 찍고 대화도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제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나를 기다리 아저씨로 할까봐 그게 걱정됐던 거죠. 하지만 그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마음 편히 공부한다는 사실에 감사해하며 아마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그 직업을 통해서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 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결핍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외아들로서 아버지와 둘이 자라면서 아버지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난해 겨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와 처형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며 애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4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를 애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애도를 시작했어요. 과거의 나에게로 찾아가서 그때의 상황을 글로 옮겨서 마치 초등학생 일기처럼 간단한 문장으로 글을 쓰고 거기에 자잘한 감정을 달고 그 시절 나에게 가서 그 시절의 나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아픈 감정, 슬픈 감정은 그 시절에 두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2025년 12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엄마가 안 계신 게 결핍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표현을 바꾸기로 했어요. 비움이었다고. 그냥 누가 제 인생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간 그 영역이 비워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비움으로 느끼지 않은 건 누군가 다시 그 영역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영역이 100이었다면 아마 아버지가 30 정도를 채우셨겠지. 그리고 막내 이모가 20 정도를 채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모가 10 정도를 채웠을 거고요. 옆집 할머니가 3 정도는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제 친구 어머니들이 각각 0.5에서 1씩을 맡아주셨고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0.5에서 1씩을 맡아주셨을 거예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3 정도를 맡아주셨고요. 14년이 지난 후에 우리 장모님이 등장하셔서 한 50씩을 맡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은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채워준 그 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아 누군가 앞에 서서 다시 선한 영향력을 주며 누군가의 인생을 채워주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한동안 보호종류 아동이라고 하죠. 미래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평생 도와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평생 돕지도 못할 텐데 이 아이들과 소중한 인연을 꾸려나가는 게 맞을까 싶었는데요. 전신화상을 입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지선 교수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해답을 얻었어요. 저는 누군가의 도움의 릴레이로 오늘 같은 삶을 살게 됐어요. 누군가는 저를 1년 동안 도와줬고요. 누군가는 저를 사흘 동안 도와줬어요. 물론 누군가는 저를 10년 동안 도와주기도 하죠. 누군가 저를 도와주기 시작할 때 평생 도와주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그만큼 도와주신 것이 그분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일도 그 친구의 인생에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아니 1년에 2번 만나서 먹는 점심 그 2끼가 내 역할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쪽에 가서 앤더슨과 만난 일주일간의 케냐에서 삶, 그리고 이 아이의 학비를 10년 동안 돕는 일, 그게 내가 이 아이에게서 할당된 체험의 역할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평생 도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만큼만 도우시면 돼요. 때로 누군가를 도울 땐 밥 한 끼만큼의 분량만큼 도우셔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무척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수 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컴패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니세프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초록우산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UNHCR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제가 거기 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월드비전 홍보대사입니다. 월드비전 측이 이 얘기를 꼭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단체를 택하든 누군가를 통하든 상관없습니다. 언젠가 컴패션 대표 서정일 목사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편지를 잘 못합니다. 그럼 아이들 양육하는 걸 포기할까요? 무슨 말씀을 각자 맡은 분량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쓰시던 편지를 중단하실 필요 없어요. 하시던 일은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신은 우리에게 각자 빵 5덩어리씩을 나눠줬을 거예요. 나는 한 덩어리만 먹으면 충분하죠. 아니, 한 덩어리 더 먹어도 내가 살을 찔 뿐 충분할 거예요. 근데 3덩어리는 미처 먹지 못해요. 혹시 그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버리게 되진 않을까요? 신이 우리에게 빵 5덩어리를 준 이유는 빵을 한 덩어리도 받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3덩어리를 나눠주게 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4덩어리 다 반을 나눠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 덩어리를 나눠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만큼을 나눠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눠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참 소중한 일들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용기 있게 하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게 하니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사실 그들이 바뀐다지만 제 생각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부존재를 통해서 제 존재감을 알린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그들에게 부존재를 통해서 존재감을 알릴 때가 올 겁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라도 여러분은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30년 한 직장을 다닌 것, 그리고 12년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침마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인생의 과외 선생님들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서 저의 삶에 과외를 해주신 거죠.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다 와서 자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 과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낯선 세상에 나와서 마치 취업준비생의 마음으로 이 길 저 길 다 뛰어다닙니다. 어쩌면 앤더슨도 제 인생의 과외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결핍을 결핍으로 보지 않고 비움으로 봐서 그 비움을 채워줬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며 다시 세움을
위에 나설 수 있게 해준 용기라는 거죠. 어쩌면 앞을 보고 한 길만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가는 대로만 가다 보면 점점 중요한 걸 놓치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갔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 모나리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나리자 방으로 갔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줄을 서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모나리자가 얼마나 작은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봐야 하는지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쉬워하면서 줄을 서서 가서 사진을 찍고 그냥 줄을 서서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루브르 박물관을 돌아보다가 언제 또 여기로 오겠어? 모나리자는 한 번 더 보고 가자 하고 그 방을 들어갔어요. 역시 여전히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이쪽으로 나오려는 순간 아내가 없어졌길래 뒤를 돌아다봤어요. 아, 이게 웬걸? 이쪽 벽면에 10m, 7m짜리 대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속에는 성경 이야기 속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넋을 잃고 그 그림의 구석구석을 30분 동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정작 뒤를 돌아다보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남을 돕다 보면 야, 네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뭘 남까지 돕고 살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마세요. 반드시 어떤 길을 갈 때는 뒤를 돌아다보고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확인을 해보는 삶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원래 하려던 강의 아니고 딴 이야기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많이 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제 삶을 나누면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아무도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부존재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돕는 그 사람들, 그들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 영역이 비워 있을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 평생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맡은 기간만큼만 해주시면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무작정 쫓아가지 마세요. 가끔 뒤를 돌아다보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래재단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받으신 꽃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꽃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 두 사람은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옆에서 감탄만 하고 있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만 회사에서 나와서 유튜브 진행하고 있어요. 책과 삶이라는 유튜브 그리고 김재원 TV라는 유튜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80만, 하나는 30만 정도 되거든요. 끝나고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환한 미소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밤 김재원 TV 책과 삶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